사조영웅전 3건입니다. 진연풍은 다섯째 장하생을 해치우고는 매초풍에게 소리쳤습니다. 여보, 어찌 된 일이오? 이놈들이 내 눈을 멀게 했어요. 어서 강남 7개 모두를 해치워주세요. 이 말에 퐁퐁남 진연풍은 즉시 일곱째 한소영에게 살수를 펼쳤습니다. 이를 막고자 자신의 안위 따위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이 무시무시한 진연풍에게 목숨 걸고 달려드는 형제들이 있었기에 잠시라도 한소영은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허나 그녀는 장하생이 숨이 넘어가는 모습에 계속 넋이 나가 있었고, 또한 진연풍에게 잡혀있던 곽종도 무서웠는지 구해달라 부르짖자 넷째 남이인이 그래 걱정 말거라 곧 구해줄 테니 했지만 힘의 차이는 너무나도 명백했기에 구음백골조에 당하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강호에서 굴러먹은 지도 수십 년, 강남 7개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오늘 진연풍 손에 모두가 죽게 된다는 것을요. 장혜생의 복수도 해야 했고 곽정도 구해야 했지만 실로 역부족 그 자체, 모두가 지난 과거들이 주마등처럼 흘러가며 이제 이승을 떠날 시간이라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한소영을 노려오는 진연풍. 막내야, 어서 피하거라. 처절하게 외쳐봤지만 한소영은 이미 모든 걸 포기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지경이 되자 꼬마 곽정 역시 큰 사단이 벌어질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때 한소영의 정수리 위에서 멈춰진 진연풍의 구음백골조. 뭐지? 내 몸이 왜 움직이질 않지? 다급했던 꼬마 곽정이 품속에서 단검을 꺼내 그대로 진연풍의 옆문에 찔러 넣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대로 피를 토하고 벌렁 자빠져버리는 진연풍이었습니다. 매초풍이 달려가 진연풍의 상태를 확인해봤지만 단검이 진연풍의 유일한 약점이었던 옆문에 깊게 찔려있는 모습에 이제 살아날 가망성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보, 난 틀린 것 같소. 내 가슴팍에 새겨진 문신을 잘 챙기시오. 이 기회를 놓칠 강남 7개가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매초풍마저 쳐 죽여야만 후환이 없었습니다. 효녀, 죽어라. 거세게 회오리를 일으키며 마치 귀신처럼 사라져버리는 매초풍과 진연풍이었습니다. 다섯째야, 괜찮냐? 서둘러 장하생에게 달려가 봤지만 상황은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이제 편안히 그를 보내주는 것만이 도리일 터 주총이 꼬마 곽정에게 말했습니다. 곽정아, 우리 7 형제는 모두가 너의 스승이란다. 지금 다섯째 사부께서 저 세상으로 가려 하시니 먼저 절부터 올리거라. 꼬마 곽정은 즉시 무릎을 꿇더니 땅에 머리를 콩콩 쪄가며 절을 올렸습니다. 장하생이 말했습니다. 착한 아이야, 무공을 열심히 배우지 않으면 나처럼 된단다. 사부님 말씀 잘 듣고 반드시 도사와의 대결에서 이겨다오. 그러곤 장하생은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구척이와의 내기 때문에 곽정을 찾아 몽골에 온 것이었고 한소영 대신 장력에 맞았던 것이었지만 강호에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을 것이었습니다. 허나 어떤 이별이라도 매번 애절했고 몹시 고통스러웠던 것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한편 매초풍은 죽은 진연풍을 안아들고는 아무도 없는 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수년 전 매초풍과 진연풍은 고아도를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그것도 사부님의 구음진경이라는 무공비법서를 훔쳐서 말이죠. 이들이 훔쳐온 구음진경은 당시 천하의 모든 무공을 함축해 놓은 경서로 비록 상건과 하건 중 하건뿐이었지만 이것만으로도 매초풍과 진연풍은 광호를 씹어먹고 다녔습니다.
하여 강호에는 이제 적수가 없다고 판단했었지만 하필 유일한 약점이 단검에 찔리는 바람에 매초풍이 그 단검을 살펴보니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바로 양강이라고 말이죠. 이에 매초풍은 반드시 양강을 찾아내 복수를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시각 금나라 6째 왕야의 왕부에서 포석력과 공놀이를 하고 있는 한 꼬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 한 도사, 바로 구척이었습니다. 드디어 구척이도 포석력 모자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꼬마가 바로 양강이었습니다. 어느새 날이 밝았고 곽정은 툴루이와의 약속 장소로 가야 한다 했습니다. 어제 그 얍삽한 놈과의 대결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애가 좀 둔해서 그렇지 의리는 있군 그래. 그나저나 툴루이는 참 총명했습니다. 주총한테 배운 한 가지의 금나수법만으로 놈들을 차례대로 요리해주고 있지 뭡니까. 이에 화가 난 녀석들은 커다란 표범 2마리를 끌고 오더니 당장이라도 툴루이와 각정을 물려 죽게 만들 셈이었습니다. 야, 그건 반칙이잖아 라고 말해도 소용없었고 이 얍삽한 놈은 그냥 미친놈이 분명했습니다. 이를 알고 태무치는 미친 듯 말을 달려 표범을 풀지 말라 외쳤지만 벌써 표범은 곽정과 툴루에게 다가서고 있는 상황. 즉시 활을 꺼내 표범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 얍삽한 놈의 아비 상쿤이 감히 내 표범을 쏴 죽일 참이요 했으니 표범은 내가 더 좋은 놈으로 선물해 주겠소 하고는 태무친이 활시를 당길 찰나 하필 이때 태무친의 막내딸 꼬꼬마 화쟁이 나타나 표범이 맹순지도 모른 채 겁도 없이 표범에게 달려들고 있었으니 이제 활을 쏴도 화쟁은 표범 사료가 될 게 뻔했고 그 누구도 예상 못한 터라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을 뿐이었는데 곽정이 몸을 날려 화쟁을 잡아채서는 자신의 어깨를 대신 표범 아가리에 드밀었고 그대로 곽정의 어깨가 으스러질 순간에 가진하게 암기가 쏘아져 와서는 표범 2마리를 해치워 버렸습니다. 실로 간발의 차이였고 조금의 오차도 없었기에 곽정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표범이 죽자 화가 잔뜩 난 상쿤, 태무치는 그런 상쿤을 달래기 위해 화쟁이 크면 상쿤의 아들인 그 얍삽한 놈에게 시집을 보내겠다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벙찐 곽정은 저는 아무것도 없는 건가요?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나마 화쟁은 이때부터 곽정만을 마음속에 두게 되었으니 10년 뒤 세월이 지나 꼬마 곽정은 이제 소년 곽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남 7개도 장하생이 죽은 뒤로는 강남 6개가 되었고 강남 6개가 그간 곽정에게 10년 동안이나 무예를 가르쳤으니 그로 인해 곽정은 정말 커다란 수학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맷집이 말이죠. 이 아둔한 녀석! 사부님, 죄송합니다. 제자의 소질이 미미하여. 곽정은 정말 부단히도 노력해 왔지만 무예가 느는 법이 없었습니다. 분명 우직함만은 그 누구보다 뛰어났지만 이해력이 많이 떨어지는 편이긴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곽정에게 동시에 여러 명의 사부가 또 각자의 무공을 가르치고 있었기에 더 더딜 수밖에 없었을지도 몰랐습니다. 구척이와의 대결도 2년밖에 남지 않은 터라 사부님들은 더욱 꾸지람만 늘어갔습니다. 못난 놈, 오늘 내로 계산장법을 완전히 익혀놓거라 하며 답답한 마음을 식히러 가버리는 강남 6개였습니다. 네, 제1장, 제2장, 그 다음은 3장이 맞았던가? 그때 한 소녀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라보니 실실 쪼개고 있는 이쁜 소녀가 있었습니다. 바로 화쟁이었습니다. 화쟁은 오늘도 어김없이 혼난 곽정을 놀리고 있었습니다. 화쟁, 난 너랑 놀 시간이 없으니 가봐.
난 지금 제2장 다음에 제3장인지 제4장인지를 알아내야 한다고. 당연히 제 3장이겠지요. 그러지 말고 우리 독수리를 구경하러 가요. 그때 화쟁을 부르는 하인이었습니다. 화쟁공주님, 백한께서 부르십니다요. 무슨 일인데요? 공주님이 혼인 문제로 찾으십니다. 싫어요. 난 두시랑 결혼하기 싫단 말이에요. 두시가 바로 그 얍삽한 놈이었습니다. 곽정은 울면서 뛰쳐가는 화쟁을 보며 꽤나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곽정은 한다면 하는 사나이였습니다. 밤이 깊어도 계속 검법 수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누구냐? 혹시 곽정이 아닌지요? 바라보니 한 도사 복장을 한 남자가 보였습니다. 그는 느닷없이 솜씨나 한번 보자며 달려들었고 갑자기 벌어진 싸움이었지만 곽정도 20인력의 실력을 갖추었기에 즉시 도사의 일격을 막아냈고 이자의 손목도 움켜잡을 수 있었습니다. 헌데 이 도사가 되려 반격을 해오니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도사의 발차기에 가슴팍을 세게 차이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물러설 곽정이 아니었습니다. 벌떡 일어나 다시 싸워볼 참이었는데 그런 곽정을 말리는 한소영. 어랏? 어느새 강남육계 모두가 도사를 이미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도사는 즉시 예를 갖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구척이 문화의 윤지평이라고요. 알고 보니 구척이의 서찰을 전해주러 온 모양이었습니다. 서찰의 내용은 자신도 양강을 찾아 수련시키고 있으니 2년 뒤 호쾌하게 대결을 해보자는 거였습니다. 가진학이 윤지평에게 물었습니다. 양강은 너의 후배가 되느냐? 제 선배입니다. 오늘 우리 곽정이 양강의 후배한테도 당했는데 어찌 양강한테 상대가 되겠느냐? 강남육계는 너무나도 참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 건방진 도사놈부터 혼내줘야 했습니다. 구척이에게 전하거라. 취선루에서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그리고 내가 집중 너를 배웅해주겠다. 이렇게. 그러고는 윤지평을 확 잡아채서 저 멀리 던져버렸고 윤지평은 쿵 하고 나가 떨어졌으니 그나마 이렇게라도 낭패한 꼴을 맛보게 해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강남육계는 더욱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곽정을 반드시 양강보다 강하게 만들겠다고요. 정아, 내일부터 지옥주가 시작될 것이다. 즉시 혹독한 훈련을 받게 된 곽정. 그럼 뭐하나요? 곽정의 아우드람은 사부들의 의지를 꺾을 지경이었으니 그 착한 한소영조차 학을 떼며 울면서 뛰쳐가 버릴 정도였습니다. 곽정은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사부님들에게 죄송스러웠고 조금이라도 전진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했는데 일이 되자 쓸모없는 놈이라며 자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화쟁이 말을 타고 달려와 곽정을 무작정 끌고 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무슨 일인데 그래? 흰수리가 검수리에게 공격당하고 있어요. 시간이 없어요. 빨리. 엄ገብ결에 따라가서 보니 절벽 위에서 흰수리 한 마리가 10마리의 검수리의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보기 드문 광경이라 태무친도 나와서 구경하고 있었고 말이죠. 나름 잘 싸웠던 흰수리였지만 검수리가 수적으로 몰아붙였기에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무친은 검수리가 용병술을 잘 썼다며 칭찬했고 곽정과 화쟁은 그래도 흰수리가 이기길 바랬습니다. 끝내 흰수리가 죽게 되자 흰수리의 새끼들마저 위태로워졌습니다. 하여 화쟁이 태무친에게 활을 쏴서 물리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말에 활을 들어 활시위를 당겼고 그대로 화살은 검수리 한 마리를 멋지게 명중시켰습니다. 누구든 활을 맞추면 상을 내리도록 하마. 그 말에 득달같이 활을 쏴대는 사람들, 허나 절벽 위로 화살을 쏘아 올리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제배가 곽정에게 활을 주며 정아,
네가 한번 해보거라 했습니다. 활을 받아들고는 힘껏 활실을 당겼습니다. 그리고는 힘차게 화살을 쏘아 올렸습니다. 화살의 힘이 얼마나 세고 정확했는지 검술이 2마리를 한 번에 꿰뚫고 말았습니다. 화정이 달려와 곽정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어서 검수리들을 아버지에게 바쳐요. 곽정이 검수리를 바치자 흡족해하는 태무친이었습니다. 너의 활솜씨가 제법 비범하구나. 재배 사부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랬더냐? 좋다. 너에게 상을 주마. 뭐든지 바라는 게 있다면 말해보거라. 대감께서는 이미 제게 너무 잘 해주셨기에 바라는 것은 없사오나 다른 사람을 위해 한 가지 청을 드리옵니다. 화쟁을 두시에게 시집 보내지 말아주십시오. 화쟁이 그 못된 두시에게 간다면 한평생 고생할 것입니다. 그 말에 화쟁은 울먹였고 태무치는 잠시 생각하더니 어찌 날아가는 결정을 그리 쉽게 바꿀 수가 있겠느냐? 그래, 이 금도를 대신 너에게 주마. 곽정은 태무친의 금도를 받들었습니다. 태무친의 금도가 곽정에게 내려지자 태무친의 측근무사들은 몹시 부러워했고 말이죠. 비록 곽정의 바람대로 되진 않았지만 곽정이 화쟁을 위하는 마음은 그녀에게 잘 전달된 모양이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되자 모두들 물러갔고 곽정과 화쟁만 남아있었을 때였습니다. 어미 인수리가 남편을 잃자 하늘을 빙빙 돌면서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곤 갑자기 급강하를 했고 그대로 땅으로 처박고는 죽고 말았습니다. 이리 되자 절벽 위에 남아있는 흰수리 새끼들만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오빠, 무슨 방법 좀 생각해봐. 글쎄 절벽이 이리 높으니 올라갈 수도 없고. 그때 한 도사가 깎아지는 절벽을 마치 평지 걷듯이 뛰어 올라갔습니다. 순식간에 꼭대기까지 올라가서는 무사히 흰수리 새끼들을 구해서 내려왔습니다. 자, 바꿔라. 조심히 키워야 한다. 아이, 귀여워라. 오빠, 우리 한 마리씩 길러요. 그런데 곽정의 표정은 어둡기만 했습니다. 곽정은 도사를 한번 바라보더니 넙죽 엎드려 눈물까지 흘리며 말했습니다. 전 너무나 둔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사부님들의 속만 상하게 해드렸습니다. 나보고 그 길을 열어달라 이거냐? 예. 곽정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알았다. 그럼 달이 뜨면 절벽 위로 올라오거라. 네, 기다리마.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절대 말해서는 안 된다. 하곤 저 멀리 사라져버린 도사였습니다. 저는 절벽을 오를 수가 없잖아요. 외쳐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내가 아둔하니 도사님도 날 가르치기 싫으신 게야 라고 생각한 곽정이었습니다. 매일 밤 혹독한 수련이 이어져 갔고 그럴수록 사부님들에게 흠씬 얻어터지기만 하였으니 결국 곽정은 떨어져 죽더라도 절벽 위로 올라가 보자고 결심을 하게 되었고 한 발을 뗄 때마다 목숨이 오고 갈 지경이었지만 곽정은 포기하지 않고 절벽의 중간까지 오를 수 있었습니다. 허나 이제 손으로 잡을 바위 틈새조차 없게 되었고 마침 도사가 밧줄을 내려주었으니 그렇게 도사의 도움으로 절벽 위로 끌려 올려진 곽정이었습니다. 영차, 정말 올 줄은 몰랐구나. 곽정은 넙죽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사부님, 저를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그런 곽정을 일으켜 세우고는 너에게는 이미 훌륭한 6 사부님들이 계신다. 그러니 너의 사부가 될 순 없는 것이다. 대신 나와도 인연이 있는 듯하니 호흡법, 앉는 법, 걷는 법, 자는 법을 가르쳐 주마. 그건 제가 알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없는지라 일단 도사가 시키는 대로 차가운 돌 위에 눕기로 했습니다. 뼛속까지 스며드는 냉기가 밀려왔지만 곽정은 도사의 지시대로 따랐고
점차 머리를 비우고 잡념을 떨쳐내니 조금의 냉기도 느껴지지 않고 평온하기만 했습니다. 어느새 날이 밝았고 몸은 어느 때보다도 몹시 개운했습니다. 도사가 오늘 밤도 다시 오라 했고 그렇게 6개월 동안 곽정은 밤에 절벽 위로 올라 도사의 수행을 따랐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곽정의 무공이 크게 진보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남육계도 꽤나 흡족해 하였고 생각해보니 곽정을 언제 패줬는지도 기억이 안 날 정도였습니다. 그때 벼랑간 천둥 소리가 들려와서 바라보니 야생마 무리 안에서 날뛰는 말 한 마리가 울어대는 소리였습니다. 다가가서 보니 그 울어대는 말은 붉은 털을 가졌으며 과연 말이 맞나 싶을 정도로 엄청난 위용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앞발을 들자 마치 용이 승천하는 모습처럼 보일 정도였죠. 자고로 몽골인들은 말을 길들이는데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 형편이었지만 도무지 이 붉은 말은 엄두가 나질 않았습니다. 강남육계 한보구의 재주는 마부였습니다. 하여 이 붉은 망아지, 즉 소옥말을 보고는 군침을 돋웠습니다. 즉시 최대 속력으로 질주하여 소옥마 쪽으로 달려가 번쩍 뛰어올라 말 갈기를 잡으려 했지만 어랏 소옥마는 한보구를 농락하듯이 옆으로 피해버렸으니 한보구는 계속해서 소옥마를 덮쳐갔지만 소옥마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는 지경. 결국 한보구의 손길에서 완전히 벗어나서는 소옥마는 그대로 앞으로 내달렸고 이렇게 도망치면 영영 잡을 기회가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누군가 득달같이 날아들어 소옥마의 갈기를 잡았으니 일이 되자 소옥마도 또 한보구도 놀라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이리 재빠른 사람은 누구지? 바로 곽정이었습니다. 곽정은 있는 힘껏 갈기를 잡아당겼고 소옥마도 떨쳐내려고 더욱 속도를 높여 질주하였으니 과연 곽정은 괴물 같은 이 소옥마를 길들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사조용전 3권이 끝났습니다.